우리나라는 상대를 저주하는 주술 행위를 살을 날린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살을 날리는 방법은 다양한데 과연 상대를 저주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몇 년 전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한 승호 씨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얻은 직장이 파견직 근무였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빌딩이나 경비 보완하는 일과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받아 사람을 파견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면 경비 보안 쪽으로 가고 아줌마면 청소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승호 씨는 빌딩 보안 일을 해볼 생각이 있냐는 전화를 받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용역사장을 만났는데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엄청 친절했는데요. 오는데 힘들지 않았냐 하면서 커피도 타주고 웃으면서 배정받을 일터에 대해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도 설명해줬지만 이 용역회사는 한 달 뒤면 문을 닫는 회사였습니다. 사장님이 회사를 정리하고 시골로 가서 전원생활을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승호 씨는 한 달도 괜찮다고 수락한 것이고 그렇게 면접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빌딩 보안 일을 하는데 진짜 일도 할만하고 좋았는데 이상한 건 사장님이 거의 매일 찾아와 점심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엄청 잘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점심값 하라며 10,000원을 주고 목욕값 하라며 또 10,000원을 주고 차비하라고 10,000원을 주고 일당보다 사장님이 주는 돈이 더 많을 정도로 돈을 퍼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든 거 없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하면서 엄청 친절한 것입니다. 한 달 후면 회사 문 닫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퍼져서 회사가 망했나? 그리 생각도 했지만 승호 씨는 어찌되었든 손해볼 것도 없고 완전 꿀이네 하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달만 일한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대기업 부럽지 않을 정도의 복지 혜택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의 무한 지원을 받으며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근무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현장에 찾아와 고생했다며 자기 집에 초대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매일 찾아와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 그새 친해졌는데요. 승호 씨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고 사장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차도 벤츠였는데요. 광이 번쩍번쩍 나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직접 승호 씨를 태우고 아파트를 갔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사장님 집에 들어가니 과장 좀 보태서 집에서 길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평수를 자랑하는 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엄청 성공했네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나와 승호 씨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거실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극진한 대우에 기쁘다가도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하고 가진 것도 없고 굳이 나와 친해져 봐야 얻을 것도 없는데 뭐 이리 친절하게 음식까지 차려주며 나를 초대한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양주까지 내주며 그렇게 사장님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실 한편에 특이한 방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문에 1m가 돼 보이는 부적 2개가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승호 씨는 사장님에게 저기 저 부적은 뭐죠? 엄청 크네요 라고 말을 했고 사장님은 별거 아닌 듯 신경 쓰지 말라며 계속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잔, 2잔 마시고 나니 슬슬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많아지고 군대 이야기도 하고 대학생활 이야기도 했는데 사장님은 인자하게 웃으면서 술주정 같은 이야기도 잘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기 큰 부적이 계속 거슬려서 또 저 부적이 뭐냐고 물어봤다는데요.
사장님도 측기가 올랐는지 처음에 말을 안 하려다가 슬슬 저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용역 사장님의 시점인데요. 편의상 용호씨로 부르겠습니다. 용호씨는 용역업체를 운영했고 일을 받으면 그곳에 사람을 파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파견한 사람이 일은 잘하는지 살펴보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용호씨는 매우 악덕 사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월차, 피복비, 점심값 이런 것들이 거래처로부터 추가로 입금되었고 당연히 직원들에게 돌아갈 돈이지만 중간에 빼먹고 직원들 월급이 나오면 노동청에 안 걸릴 만큼만 직원들에게 보내 그것도 남겨먹고 또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떼먹고 특히 청소일하면 청소용품, 고무장갑 이런 게 필요한데 거기 건물 창고에 있지 않냐며 고무장갑 하나 사주지 않는 그런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불만은 쌓여갔고 그래도 마땅히 여기 말고 갈 데도 없으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우씨라는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니까 경비보안 쪽으로 배정을 시켜줬는데요. 이 진우씨는 몇 달 다니더니 직원들에 의해 악덕 사장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정의감에 불타던 진우씨는 증거들을 모아 자신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진우씨는 월급 명세서도 제대로 작성 안 되어 있고 연차비나 피복비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것도 중간에 빼돌린 거 다 알고 있고 증거자료도 있다.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그동안 빼돌린 거 다 돌려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호씨는 어이없어하며 야, 나 너 같은 애 한두 번 만나본 줄 알아? 신고할 거면 신고해. 이런 장사 한두 번 하냐? 나 전문 변호사도 있고 이것에 손 안 써둔 줄 아냐며 오히려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널 고소할 수도 있어. 감당할 수 있냐? 하면서 쌍욕까지도 섞어가며 말했다고 하는데요. 진우씨는 당황해하면서 그러면 나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호씨는 그래 꺼져라.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면서 쌍욕을 하며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용호씨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용호씨가 독감에 걸렸는데 이게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지독한 독감에 걸린 것입니다. 말이 독감이지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했었는데 태어나고 겨우 몸을 추스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겠다며 본인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호씨는 중학생 아들을 뒀는데 근데 용호씨 아들 방에 어떤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자식 몰래 여자친구 데려온 거 아니냐 하면서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들 방문을 팍 하고 들어가니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노크도 없이 들어오니까 아들이 엄청 짜증을 냈겠죠. 용호씨는 여자친구 데려온 건 좋은데 그런 건 미리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야지 하면서 여자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들은 내가 여자친구가 어디냐며 성질을 냈지만 용호씨는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진짜로 여자가 들어간 걸 봤기 때문에 옷장, 침대 밑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헛것을 봤나? 그리 생각하다가도 진짜 찐으로 선명하게 봐서 뭔가 홀린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용호씨 아들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아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엄마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는데 아들이 이상한 여자 목소리를 내고 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몸을 비틀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작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겨우 진정시키고 병원에 갔더니 관절 증세 같다며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신과에 찾아갔더니 해리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툭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구들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며 발작을 하니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스님, 어디 산에 수련하는 도사, 무당, 그냥 동네 용하다는 사람까지 불러봤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적을 받아 문 밖에 붙이고 아들이 물건을 다 부수니 자물쇠까지 만들어 잠가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 왔으나 소용이 없었고 그런데 하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 아들이 살을 맞은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을 맞으면 그것을 풀 수 있었는데 이건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악기가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구슬하고 귀신을 달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살은 맞았는데 악기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빙의돼서 저런 건데 몸에 들어간 악기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본인들이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많은 무당, 도사들이 그리 말했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살을 날린 사람을 찾고 살을 날린 도구를 찾으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데 문제는 용호씨는 악덕사장이라 불릴 만큼 직원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살을 날릴 후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용호씨는 악덕사장이었지만 지인들한테는 잘해서 인맥이 좀 있었는데요. 인맥들을 활용해서 대단한 무당은 아니지만 살만큼은 전문적인 무당을 알게 됩니다. 용호씨는 뒤도 돌아볼 곳도 없이 그 무당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보통 무당집을 찾아가면 점집 문양이나 대나무가 걸려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개인주택이었습니다. 잘못 왔나 싶다가도 계세요 하면서 불러봤는데 진짜 무속인은 고사하고 당장이라도 새벽기도 가고 교회 열심히 다닐 것 같은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는 겁니다. 용호씨는 혹시 무속인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점 보러 오셨어요? 라고 답하니 본인이 찾은 무당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아주머니가 진우라는 이름은 꺼내지 않았지만 얼마 전 쫓겨난 직원이 있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을 날렸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말했다는데요. 용호씨는 당장 진우씨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야, 네가 그랬지. 전화 받자마자 용호씨는 이를 악물고 말을 하는데요. 진우씨는 쌓인 감정이 남았는지 대뜸 뭔 소리냐며 아직도 당신 직원인 줄 아냐, 다짜고짜 뭐하는 짓이냐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용호씨는 일단 아들을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 잘못했고 그동안 못 받은 돈 내가 다 보상할 테니 혹시 살을 날리는 거 했냐 하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진우씨는 살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살이 뭔 줄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용호씨는 말을 바꿔 저주하겠다며 물건 같은 거 가지고 이식 같은 거 한 적 있냐? 아들이 지금 죽어나갈 판이다. 솔직히 말해달라. 일단 만나자. 그리 말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진우씨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사실 저주의 인형 그게 있는데 일이 될지 몰랐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우씨 시점입니다. 진우씨는 사장님에게 따졌으나 오히려 널 고소하겠다는 사장의 말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나 당장 그만두겠다 객기를 부려봤지만 오히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진우씨는 고향이 시골이었는데요. 성공하겠다며 서울로 상경하다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진우씨는 서울은 눈뜨고 코 베인다더니 하면서 다시는 서울을 안 간다며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청 화가 나서 고향집 창고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진우씨 증조 할머니가 엄청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물품들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데요. 자칫 함부로 버렸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 집안 대대로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사장 곤란하게 할 게 뭐 있나 하면서 찾아봤는데 무속과 관련된 거에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중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저주 인형입니다. 이것은 영화, 만화,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 거라 이거 저주 인형 있잖아 하면서 하나 챙겨갔다고 합니다. 진호 씨는 용호 사장을 생각하며 악덕 사장, 직원들 돈 뜯어먹는 파렴치한 인간, 저주받아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장난 반 진심 반 저주 인형을 꼭 붙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을 이틀 정도 했다고 하는데 워낙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나니 화도 많이 누그러져서 이게 뭔 짓인가 애들도 아니고 하면서 저주 인형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꿈에 방문을 여니 마루에 거대한 무언가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갑옷을 입은 장수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었는데 마루가 꽉 찼다고 합니다. 만약 서 있다면 5m는 넘을 것 같은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마치 소울류 게임 최종 보스 같은 포스였고 엄청난 위압감에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장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몇 주 후 사장의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장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사장은 약속한 대로 떼먹은 돈을 다 돌려줬고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진우 씨도 미안했는지 저주 인형을 건네주며 나도 일이 될 줄 몰랐다며 꿈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용역사장 용호씨 시점입니다. 용호씨는 저주 인형을 받고 그 무당을 또 찾아갑니다. 진우씨 꿈에 나타난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무당은 저주 인형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용호씨 아들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물건을 집어던지고 방에 가둬두면 문을 발로 차고 노인, 여자, 아이 목소리로 수시로 변하며 소리 지르고 답답했던 용호씨는 무당에게 전화해 왜 아들이 자꾸 저러냐고 따졌습니다. 무당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더 다급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을 날린 게 매우 강력한 조상신인데 보통은 수호신이라 살을 날리지 않는데 왜 살을 날린지 모르겠다. 그 조상신을 따르는 잡귀와 잡신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강력한 조상신은 그 누구도 못 달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호씨는 그래도 방법이 없겠냐고 하자 일단 직원 한 명을 달랬다고 하니까 앙심을 품은 사람들을 달래주면 조상신이 용서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용호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무장갑을 박스채로 사고 핸드크림도 사고 간식거리도 사서 미화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보통 사장이 오는 경우는 일을 잘하고 있나 감시하던가 클레임 건으로 인해 직원들을 갈구기 위해 왔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용호 사장을 보자마자 거의 소, 닭 보듯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용호 씨는 직원 사무실에 자신이 산 물품들을 놓고 수고 많으시죠 하면서 나눠 쓰라 하자 미화 아주머니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주머니들이 태도가 돌변해 용호 사장에게 커피도 타주고 여기 앉으라고 하고 그렇게 자리에 앉은 용호 씨는 그동안 월급 문제에 말이 많았는데 그걸 개선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미화 아주머니들은 웃으면서 고무장갑도 만지작거리고 핸드크림도 발라보고 너무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용호씨도 차를 타고 가면서 돈 엄청 깨지네. 아들도 곧 고등학생이라 과외도 시켜야 하고 집 대출금도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궁시렁대면서도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진작 이럴 걸 그랬나 하면서 갑자기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비 현장에 가서도 점심도 사주고 간식거리도 사주고 그러니 엄청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니 자신의 과거가 후회가 됐다고 합니다. 아 진작 이럴 걸 하면서 악덕 사장이었던 자신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나니 아들이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나아
지금 근처 독서실에서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의 부적은 그대로 둔 상태라고 용호 씨는 말합니다. 다시 승호 씨의 시점으로 넘어가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기에 있는 부적,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뿐 아니라 틈만 나면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던 터라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라 합니다. 일이 되면 한순간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니 아는 용역업체에 고용승계까지 해주고 있고 승호 씨를 초대한 것도 고용승계를 위해 부른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헤어지고 사장님이 승계해준 새로운 일터에서 승호 씨는 일하게 되었고 지금도 가끔 용호 사장님과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어 고등학생이 되었고 시골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친구를 사귀며 잘 적응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남들을 도와주며 용호 사장님은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